화학 주기율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부터 출발해 갖고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죠.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화학원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양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먼저 주기율표 역사부터 보자고. 주기율표가 1800년 초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 원소들이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가지더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놔야죠. 뇌베라이너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네. 우리 새쌍원 소설이 있어. 새쌍원소가 원소를 갖다 세 개를 갖다가 딱 나열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을 보이더라. 그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그다음에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쌍으로 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 센터에 들어있는 이 스트론튬이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평균값이더라는 거지. 칼슘하고 그다음에 바륨의 중간값을 갖더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새쌍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규칙성을 보이더라. 어떤 값들이 뭐 예를 들어 원자량이라든지 물리적인 특성들 있잖아. 뭐 녹는 점이라든지 금속이니까 뭐 전기 전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딱 중간값 정도를 갖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새쌍원소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설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얘는 니네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뭘로 발전을 한다? 족으로 발전을 한다. 우리 족은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죠. 족자가 원래 가족할 때 족자야. 가족들은 좀 닮았잖아. 그죠? 우리 가족들 닮은 사람들 보고 딱 보자마자 얼굴 비슷하게 생겼어. 가족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지? 가족 같은 사람들. 가족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이 같다. 그죠? 그래서 족이 같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각 전자수가 같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즉 결국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율표의 세로 줄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우리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족이 같은 애들. 이게 이제 뇌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뮬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책은 뉴렌즈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뭐 발음의 차이니까 뉴렌즈라고도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무슨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옥타브설. 니네 1옥타브가 뭐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파름계라 그러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8개. 8개가 옥타브야. 그죠? 니네 옥토퍼스가 뭐죠? 문어. 문어가 다리가 몇 개? 8개. 격투기 할 때 그 링 이름이 옥타곤인 거 알아? 팔각 링. 그죠? 옥타곤이라고 얘기하지. 또 옥트가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 옥토퍼스, 옥타곤. 옥토버? 10월? 원래 10월이 달에서는 8번째였다며? 근데 1월하고 2월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10번째가 된 거래요. 그래서 옥토버도 처음에는 8월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옥트라고 하는 게 8개란 뜻이야. 그래서 옥타브설 8번째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 규칙성을 갖더라. 이게 이제 니네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에서는 이게 이제 주기의 시초가 되는 거죠. 8번째마다 주기가 하나씩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가로줄이 우리는 주기를 나타낸다. 조금 이따가 이제 주기율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8번째마다 규칙성을 나타내더라. 뉴렌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죠. 멘델레예프. 무슨 예프. 러시아 사람이죠.
자, 여기는 주로 이제 뭐예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라. 그런데 이 멘델레프가 대단한 사람이요. 63개 여종을 여기서 이제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어. 야, 63개면 3개지 왜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서 미발견 원소까지 표시를 해놓은 거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까지 자리 배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지어놨어. 물론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빈자리에 이름까지 다 규칙성을 만들어 놓고 빈자리에 여기 분명히 원소가 있을 거야. 아직 발견 안 됐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애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근데 후대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물론 이름은 멘델레프가 지어놓은 이름대로 쓰진 않았겠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이겠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으로 어찌 보면은 현대적인 주기율표의 시초가 멘델레프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즐리죠. 모즐리는 액선 회절 실험을 하지. 그래서 원자량 순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멘델레프 때 원자량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 몇 개가. 다 100% 일치하진 않더라는 거야. 그 설명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모즐리가 액선 실험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낸 거야? 양성자 수를 카운트한 거죠.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결국 뭐니? 이 원자 번호거든.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하고 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돼 있지만 모즐리는 뭔 순서로?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원자 번호 순서로. 그래서 현대적인 장주경 주기율표를 갖다 완성한 사람이 모즐리더라. 여러분들은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새쌍원소설, 옥타브설, 그 다음에 원자량 순서,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순서, 양성자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이제 모즐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주기율표 기본적으로 외워야죠. 주기율표 2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수소부터 출발해갖고 여기 이제 헬륨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주기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되죠. 여기 좀 지웁시다. 헬륨을 여기다 쓰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뭘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칼슘.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 정도는. 일단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리면요. 여러분들은 H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예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일족인데 비금속이거든. 나머지는 다 금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추가로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 사실은 이제 7주기에 프란슘까지 있어.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칼슘 아까 했었죠? 스트론튬, 바리움. 이거 봐. 이거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아까 여기 있었죠? 새쌍원소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이렇게 조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 FCl 17쪽에 BRI.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립톤, 제논 이 정도. 선생님은 화학을 전공해갖고 지금까지 여기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우고 추가로 굳이 외운다면 한 요 정도 수준?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려놓고 수소를 갖다 예외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가 이제 세로 줄에 얘를 갖다 1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족이야. 그 다음에 니네 교과서에는 2족부터 3족부터 12족까지가 그려져 있어요. 금속으로. 선생님이 지금 그린 원소들은 전형 원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적 성질을 설명할 때 쓰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3족하고 12족이 들어있으면 되게 넓어지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금속이다.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주로 이제 전이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붕소는 13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14족이고, 질소 있는 곳이 15족, 16족, 얘 17족, 얘 18족, 가로 열고 0족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알칼리 금속 1족을 우리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중학교 때도 한 번씩은 했을 거야. 자세히는 안 했어도. 요렇게. 알칼리 금속이 대표적인 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애가 나오지. 얘 17쪽에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하지. 중요한 원소들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도 있지.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우리가 영족이라고 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묶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볼게.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그 옆에 2족은요.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그래서 토양 성분에, 즉 지각 성분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할로젠 원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있는 애를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ert gas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말 그대로 비활성 기체죠. 활성이 없는 거야.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이렇게 분포를 시키지만 사실은 주기적 성질에서는 빼도 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배치를 이렇게 할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족이다, 2족이다, 13족에 3족, 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거가 결국은 뭐다? 최외곽 전자수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숫자를 우리는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 원자가 전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디가 조금 틀리냐면 여기 아까 여기 있지. 영족이라고 했지. 이게 원자가 전자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헬륨이냐 네온이냐 아르곤이냐 크립톤 제논은 바깥이 꽉 차 있어.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토탈 다른 말로 영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외곽 전자수로 따지면 조금 예외적인 거 얘는 최외곽 전자가 2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족이야. 원자가 전자. 얘는 8개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0인 거야. 얘 최외곽 전자 8개다. 그래서 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가 조금씩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물론 최외곽 전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니네 앞부분에서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2n의 제곱꼴로 가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 집어넣으면 2개죠. 2 집어넣으면 8개지. 3 집어넣으면 원래는 몇 개 들어가야 돼? 18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4, 16, 32개가 들어가는 거야. 맥시멈으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배웠잖아. 뭐 있어? 1S, 2S, 2P, 3S, 3P, 3D 이렇게 써볼까? 그럼 봐봐. 첫 번째는 2개, 2개가 맥시멈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는 2개, 6개, 8개가 맥시멈이지. 세 번째 껍데기는 어떻게 되니? 2개, 6개, 10개니까 18개가 맥시멈이잖아. 맥시멈으로 채우는 거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형 원소들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건 8개 채우면 안정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8개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륨은 그만만 해도 또 예외야. 최외곽 전자가 2개야.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는 똑같이 0이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원자가 전자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족, 2족, 3족부터 12족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대부분 다 금속이다. 누구를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물론 위에 이제 있는 몇몇 애들을 좀 제외하고는 다 금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부터 여기 있는 14족, 15족, 16족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종류들은 전부 다 뭐예요? 비금속 종류들이다. 비금속이다. 여기도 다 기체니까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어요? 규소 있잖아요. 규소 밑으로 뭐 이제 또 뭐가 있니? 저르모늄 있고 그 다음 뭐 아르세닉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종류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준금속이라 그래요. 준금속이다.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준금속이라고 그래. 여기는 주로 이제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애들이지.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로 아까 얘기했지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다고. 이 주기를 의미하는 건 우리 주양자수하고 똑같은 n이잖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란 뜻이고요. 얘는 세 번째 껍데기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네 번째 껍데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껍데기를 갖고 있다. 어떠니?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전자 껍질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런 거 알 수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세로줄에 있는 거는 원자가 전자수를 또는 최외각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줄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전자 껍질 숫자다.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서 양자수 배울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주양자수지. 주양자수 N 1, 2, 3, 4. 껍데기로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지. 그게 주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주기율표 나온 김에 여기다가 주기적 성질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할로젠을,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거냐, 어떤 경향성을 가질 거냐. 그러니까 얘가 1번이겠지, F가. 얘는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빼버리고 이 할로젠 기준이고 이 알카리 금속 이쪽에서 왼쪽 하단하고 우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를 선생님이 한 8, 9가지 정도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이건 니네 대학교까지 가서도 써먹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이유까지 써줘야죠. 이유는 뭐예요? 주기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는 거야.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굉장히 커지거든.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여기 전자가 하나 있잖아. 전자가 하나 있잖아. 전자가 하나 있잖아. 전자가 하나 있잖아. 자, 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어. 그 최외각 전자가 얼마나 자유로우냐에 따라서 다른 애하고 반응을 잘하거나 반응성이 큰 거거든. 그러면 이 전자는 제일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는 안에 있는 핵이 잡아줘야 되는데 핵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핵이 신경을 안 쓰니까 얘 혼자 나가서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반응성이 커지느냐? 세 번째,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되게 쉬워.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지가 떨어져 버려. 왜? 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안쪽에 껍질이 너무 많잖아. 핵이 통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쉽게 나가서 다른 애하고 쉽게 반응을 한다. 그게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그 반응성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전자가 잃기 쉬운 거를 우리는 화학에서는 얘를 뭐라 그런다?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이거부터 씁시다. 산화가 잘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산화가 잘 된다를 우리는 뭐가 크다?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자를 금속성이라 그래갖고
어떤 금속이 뭐 이런 금속들, 이런 금속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화학에서 금속성이 크다, 메탈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야.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금속성이 크니까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도 얘기하면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는 거거든. 근데 얘가 금속이 전자를 잘 내준다는 얘기는 다른 애를 전자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내가 전자를 던져버리면 제가 받기 쉽겠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데 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용어들이 조금 너네들을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왼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 7번째.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요. 앞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했어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그러니까 전자를 띄워가지고 양이온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에너지만 줘도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봐봐. 이거 정의를 해주겠지만 전자 친화도, 전자하고 얼마나 친할 거냐 이런 거야. 원래 전자 친화도는 뭐냐면 중성 원자에다가 전자 일몰을 집어넣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이 돼. 전자 친화도가 커. 근데 얘 전자 좋아하지 않잖아. 전자 띄워버리려고 그러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다야.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할 때 9번째, 전기음성도라는 개념도 나와요. 화학결합을 하거나 공유결합, 특히 공유결합을 할 때 자기가 결합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힘이 그런 정도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 그래. 얘 가져가려고 그러겠니?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자체도 굉장히 작다. 이런 한 9가지 정도의 경향성을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저기하고 대응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는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경향성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응시켜서 한번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 당연히 감소하겠지. 이유는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 감소하잖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이, 얘는 지금 전자 껍질이 2개잖아. 여기는 전자 껍질이 3개죠. 여기는 4개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전자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크다? 반응성이 크다야. 선생님 여기는 내려올수록 반응성이 크다며요. 얘는 전자를 띄워버리는 거고, 이번엔 얘는 뭐예요? 이게 17쪽이니까 17쪽이면 8개를 맞춰야 되니까 전자를 얻는 거가 되게끔.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전자를 얻는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야. 그럼 왜 위로 올라갈수록 얻기 쉽겠어? F는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브롬은 전자 껍질이 4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에 돌아다니는 전자 하나를 끄집어 당기는데 해가고 가까워야지 빨리 당기겠지. 얘가 훨씬 빨리 당기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전자를 얻기 쉽다. 우리가 F, Cl, Br, I 반응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전자를 얻기 쉽다. 전자를 얻기 쉬운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환원이 잘 되는 걸 5번째,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뭐야? 내가 전자를 잘 뺏는 거는,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를 잘 뺏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전자를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큰 거야?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야, 아까 저기 하나 있었을 때는 전자 띄어내기 되게 쉽잖아. 근데 여기 7개란 말이야. 7개 띄어내기가 어렵지. 하나 채우는 게 오히려 편하잖아. 그래서 띄어내기가 어렵더라. 이온화 에너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는, 지나가는 전자 가만 안 놔두잖아요. 땡겨버리지. 전자 친화도도 크더라. 전자 친화도가 크면 9번째, 전기음성도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정도도 크더라.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갖는 걸 우리는 주기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에서의 표를 그려놓고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 이렇게 이거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따져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남은 지면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써볼까? 뭐를 써볼까요?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알칼리 금속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17쪽의 할로젠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반지름 뭐 이런 것부터 좀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알칼리 금속부터 먼저 봅시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알칼리 금속은 뭐 있어요? 요거 좀 살짝 지워볼까? 조금 이따 쓸 거니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자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있니?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성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이유는 뭐라 그랬지? 어차피 최외곽전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는 껍데기가 2개고 3개고 4개고 5개고 6개고 점점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4개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핵이 전자를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이걸 우리는 나중에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 거냐면 유효핵전화라 그래. 그래서 앞에 껍데기가 많으면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전자들은 안에 있는 핵이 자기를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얘는 공기 중에서 쉽게 반응하죠. 어떻게 된다? 산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얘 원래 이제 반응성이 너무 커서 석유 속에 보관합니다. 석유 속에서 손으로 집으면 큰일 나요. 손 화상 입어. 핀셋으로 꺼내야 돼. 핀셋으로 꺼낸 다음에 이걸 칼로 싹 잘라요.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야. 니네 칼로 지우개 잘라봤지? 금속인데 칼로 잘려. 느낌은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싹 자르면 아주 반딱반딱한 금속 광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공기 중에서 산화돼서 바로 어떻게 된다? 거무튀튀한 무딘, 회색의 무딘 광택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 되고요. 이게 금세 무딘 광택으로 산화돼 버린다. 이걸 개수를 맞추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 M 대신에 이제 리튬 넣어도 되고 나트륨 넣어도 되고 칼륨 넣어도 되고 르비디움 넣어도 되는 것이야. 여기 있는 르비듐이나 세슘이나 프란슘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되게 가격도 비싸고요. 우리가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하기는 나트륨이 제일 좋아요. 칼륨은 좀 위험해. 너무 급격히 반응하기 때문에. 나트륨 정도로 보통 이제 반응을 시키지. 그래서 나트륨을 갖다가 석유 속에 보관한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차단해야 되냐면 얘는 공기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하고요.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보관한다고? 석유 속에 보관한다. 석유 말고도 뭐 파라핀이라든지 벤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죠. 석유, 파라핀, 벤젠 이런 데다 보관을 하면 물하고 공기, 특히 산소를 갖다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된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핀셋으로 끄집어 갖고 내가 쓸 만큼만 칼로 쪼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얘기했지만 물과는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해서 누가 나와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돼.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지냐면 MO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이 수소 때문에 니네 수소가 스스로 불을 붙이는 가연성이잖아. 그래서 얘를 저기 하면 펑펑펑 불꽃이 튀기는 거야. 여기서 발생되는 수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개수 굳이 맞추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 여기 2 써주면 되지. 그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M 대신에 이제 이런 애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물과 아주 격렬히 반응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굉장히 무른 금속이더라.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무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가 녹는 점이 낮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녹는 점이 낮습니다. 얘 금속이긴 한데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 더 낮아. 금속이 녹아버려요. 한 80도 막 이렇게 돼도 녹더라. 그리고 물르더라. 그래서 칼로 자르면 지우개 자른 느낌으로 잘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밀도가 굉장히 작죠. 주로 이제 어떻게 된다? 물 위에 뜬다야. 이렇게 되지. 뭐 이걸 니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는데 얘가 0.56이고요. 얘가 0.98인가 그렇고 얘가 0.86인가 그래. 이게 지금 밀도예요. 그래서 우리 물의 밀도는 얼마니? 1이잖아. 그래서 밀도탑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여기가 이제 물이다. 얘를 식용유라고 해볼까? 물에 식용유 기름 뜨잖아요. 물이 1.0이요. 식용유가 0.65인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리튬은 여기에 있겠지. 이해돼요? 밀도 차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리튬은 반응해 안 해? 안 해. 물하고 접하지 못하니까. 그에 비해서 나트륨하고 칼륨은 반응을 하더라. 밀도 차이가 이렇더라. 밀도가 굉장히 작아서 물 위에 뜨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 할로젠하고 격렬하게 반응하지. 그래서 누구를 만드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죠. 이온 결정을 만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NA가 금속이 이렇게 있다 그래봐. 할로젠의 대표적인 애가 Cl2 기체죠. 이렇게 반응하면 누가 만들어져? NaCl 이렇게 해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더라.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이게 바로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또 뭐 있어요? 일곱 번째 여기다 써볼까? 뭐 있지? 불꽃 반응 색깔도 중학교 때 배웠지 이건. 뭐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고요. 칼륨이 있고 얘 뭐죠? 빨강색이고 얘는 노란색이지. 칼륨이 보라색이던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불꽃 반응 색깔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반응식으로 써준 것도 반응식도 알아야 된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할로젠과 반응해서 이온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또 뭐도 나오겠니? 할로젠의 특징도 나와야죠. 우리 할로젠은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야? 17쪽이라고. 그러니까 최각전자 몇 개예요? 7개야. 원자가 전자 7개야.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뭐가 주로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죠.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를 잃어갖고 주로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은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특징이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18쪽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비활성 기체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그 과정을 그래서 주로 음이온이 형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F, Cl, Br, I 이렇게 있죠.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17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존재할 때는 어떻게 존재한다? 얘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돼 갖고 안정한 형태.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F 한번 써볼까? F 한번 써볼까요? 자, 얘가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옥텟 규칙을 지키죠. 얘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이렇게 되더라. 우린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공유결합이다. 공유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결합 방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뭘로 존재한다? 원자 두 개가 하나로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상태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얘는 담황색 기체야. 노란색이란 뜻이야. 얘는 조금 진해요. 황록색 기체야. 얘는 젓갈색 액체다. 얘는 보라색 고체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니? 자, 기체, 액체, 고체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너네 이제 화투에 가면 이건 분자 간의 인력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 결국은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더라. 고체잖아. 액체잖아. 이 젓갈색 액체인 브롬 같은 경우는 되게 독극물이에요. 이거 남자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남자 몸에 있는 정자를 다 죽여버려. 이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시약 그 목록에.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이거 실험 브로미네이션이라는 실험을 하는데 남학생들 다 도망가요. 자기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밥 먹으러 가버리고, 물론 여학생들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야. 똑같아. 독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실험 결과 얻으려고 지키고 있는 걸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건강에 되게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위험한 애들이야. 전부 독성 물질이에요. 전부 다. 얘네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이용되는지